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제대로 알아듣고 누구는 헛다리 짚고 어디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특히 고집이 센 분들이 말귀가 어두워요. 답정너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뻗어나가면은 상대방이 싫으면 말이 안 들려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막 서로 되게 빠르게 전환되니까 막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소외감 느끼면서 갑자기 막 팀 바꾸니까 너무 힘들어. 아, 이직해야 되나? 소외감이 결국 이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제대로 알아듣고 누구는 약간 헛다리 짚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센스 있게 빠릿빠릿하게 잘 알아듣고 바로 행동하고 누구는 이렇게 맑기 어둡다 이런 소리 듣는가? 그래서 약간 세 가지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어휘력과 배경 지식의 부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고 있거든요. 바둑만 두다가 정말 낯선 무역회사 가서 고군분투한단 말이에요. 그때 전화도 못 받아요. 회의도 못 알아듣고 무역 용어를 모르니까 외계어 듣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적응 못하고 있을 때 상사분이 무역 용어 사전을 줍니다. 이거 보고 공부해서 그래도 전화는 받을 수 있게끔 회의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너가 준비해라.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의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전화 받고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능력이 되는데도 잘 이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 심리를 봐야 돼요. 특히 고집이 센 분들이 말귀가 어두워요. 답정너라고 하죠. 내가 이미 생각한 안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B안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상사분이 A안으로 만들어 오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B안으로 만들어 와요. 너 A안으로 해오라는데 왜 B안 해왔어? B안으로 해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미 답이 B안으로 나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B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뻗어나가면은 상대방이 싫으면 그 말이 안 들려요.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이제 인정하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랑 계속 마찰이 있고 저 사람이랑만 회의할 때 뭔가 계속 삐그덕거린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내가 어떤 태도로 보는가 이런 나의 태도를 보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가 결국은 고차원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에요. 막 상사분이 기분 좋지 않으면은 보고하러 안 가고 기분 좋으면 보고하러 가고 이게 되게 구차해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되게 고차원적인 능력이에요. 지금의 분위기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서 여러분의 이제 나름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자동문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자동문은 코앞까지 가도 안 열리는 게 있죠. 막 눌러야지 막 열릴까 말까 이런 막 좀 반응이 느린 자동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센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센서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근처만 스쳐도 막 열리는 거 있어요. 이것도 짜증나요. 난 지나갈 게 아닌데.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이제 행동을 해주는 거, 반응을 해주는 거. 그게 결국 센서의 역할이잖아요. 결국 센스가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굽신거리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히 서로가 협력의 과정으로서 반응하는 게 센스로서 되게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의 말귀. 결국은 내가 빠릿빠릿하게 이해하는 일머리, 일센스랑도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머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라고 쇼폼이 있어요. 영상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엘리베이터 내 급한데 닫히면 안 눌러주고 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뜨거운 찌개 오는데 찌개 들어가요 이랬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 뒤에 무거운 짐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문 안 잡아주고 지 혼자 쏙 들어가는 거 막 이런 것들만 다 모아놨어요. 근데 일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머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사람 댓글 보면 저런 사람 꼭 있어. 저런 사람은 일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야가 좁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급할 수 있지만 출근 시간에 급할 때는 닫힘 좀 눌러주거나 나는 몸이 가볍지만 뒤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문 잠깐 잡아주는 거 뜨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는 그럼 내가 잠깐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 찌개 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배려도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배려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일에도 접목이 될 수 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례 중에 고문관이라는 말의 유래가 있어요. 고문관 하면은 되게 특히 군대에서 대표적으로 어리숙하거나 어리버나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해요. 직장 생활 하다가도 신입이 왔는데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고 이러면 아 이번에 신입 고문관 왔어 이렇게 해도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원래 고문관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뜻했어요. 그리고 고문으로 모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문관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옛날 미 군정 시기에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사 전문가로서 고문으로 왔어요. 근데 기존 통역도 제대로 안 돼 있던 시대니까 이 병사들이나 그 장병들이랑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문 지식으로 똘똘 뭉친 전문 고문관인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 안 통하는 어리숙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이 왔다고 해버려서 고문관 왔어. 이러면은 또 말도 안 통하는 또 헛짓거리 하겠지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백날 말해도 협력과 소통이 안 되면은 순식간에 여러분 이미지가 깎이고 조직에서 입지가 사라지고 TFT 짤 때도 저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자리를 못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고문관의 사례가 주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문해력은 결국은 과거의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그 문해력에서 확장되어서 최근에는 부동산 문해력, 금융 문해력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반적인 이해력, 활용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제 넓게 쓰이고 있고요. 실질 문맥이 되게 키워드예요. 요즘에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결국 실생활에서의 문해력인데 이게 부족해서 되게 억울한 상황에 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신입 직장인분들, 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 그래서 제 친구도 원래 있던 팀에서 같은 회사인데도 다른 팀으로 옮겼을 때 제가 그분이 약간 힘들어하는 거야. 이직해야 되나? 팀 바꾸니까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한 게 단톡방을 쭉 보고 못 알아듣는 말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찾아봐라. 원래 마케팅 팀이었는데도 그 안에서도 이제 SNS 콘텐츠 하던 팀에서 온라인 팀으로 가니까 또 쓰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막 서로서로 되게 빠르게 전환되니까 막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소외감 느끼면서 갑자기 막 소외감이 결국 이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단톡방을 쭉 보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그것만 좀 한번 익히고 하다 보니까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적응이 되고 이직하고 싶다는 말이 사라져요. 결국은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뭐 태도까지 막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채워줄 수 있는 게 이 어휘력 책이다. 그리고 어휘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들리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적응하는데 좀 문해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가 모든 어휘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상황과 맥락에 맞게 추론하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느낌상 이런 의미일 것이다. 그런 걸 추론하는 힘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이 추론하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결국은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면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앞뒤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스스로 사고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는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모르면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모르는 말 써? 아니면은 내가 아는 것만 대충 넣어놓고 이상하게 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력직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과거에 갇혀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 못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저만 해도 직장을 4번 옮겼는데 그 옮길 때마다 이제 쓰는 어휘도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에모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모티가 결국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진실의 순간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회사마다 되게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제가 첫 회사에 썼던 에모티는 영업팀에서 할 때는 계약하는 순간이 진심인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이 끄덕끄덕 하는 거랑 정말 사인을 하는 그 순간을 이제 에모티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제 경영책 같은 데서도 또 결국 고객과의 첫인사 이런 것도 에모티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계속 에모티를 짜라고 하는데 내가 영업팀이 아닌데 왜 에모티를 왜 내가 짤까? 마지막 회사에서 쓴 에모티는 수업 운영하는 에모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직접 학생을 만나는 그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다라고 적용해서 에모티 짜라고 하면은 수업 운영하는 짜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또 그 조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쓰기도 해가지고 오히려 경력직이나 경력이 쌓이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기존의 경험들이 그걸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유연하게 배울 수 있는 분들인데 이전에 성공 경험들, 해왔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관성에 맞게 해오려고 하다 보면 우리 적응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인생 2모작, 3모작의 시대에도 더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완전 PD님처럼 일부러 이 사람이 퍼블리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발행하겠습니다. 역으로 말하고 막 디액티브 해주세요 이러면은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고집스럽게 바꿔서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퍼블리시가 그냥 그 버튼인 거예요. 누르는 버튼. 근데 제가 고집스럽게 계속 발행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요? 발행하겠다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퍼블리시가 발행이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서로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점을 바꾼 게 문해력은 결국 협력의 과정이다. 소통은 결국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아우르는 상황과 맥락이 있고 그 안에서 메시지가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도 저를 고쳐먹었더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고 저의 분노도 많이 가라앉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래서 이런 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좀 뻗어나가더라. 요즘 친구들이랑 일하기 힘들다. 소통하기 힘들다. 근데 힘들다고만 하고 결국은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내가 지금 경력이 이런데 내가 제 눈치 봐야 돼 이런 경우 많은데 눈치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사실 눈치 보는 것도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되게 고급 문해력이에요. 야, 내가 지금 10년차 과장인데 나한테 그런 말을 쓰는 게 맞아? 막 이러면은 거의 왕따 당하는 거죠. 스타트업 그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전달하는 서로 협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를 하려면 그 전에 결국은 내가 사고라는 에너지를 쓸 마음가짐과 태도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태도만으로 되지 않는 게 결국은 기초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습이 이루어질 때 동화,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 조절, 그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그 갭을 느끼고 영역을 확장해서 새로 다듬는 평형화, 그렇게 스키마 배경 지식을 만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례 중에 그 밈 중에 미에로 사이다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나가 이제 그 동생은 남동생한테 미에로 화이바 사와라고 해요. 남동생은 미에로 화이바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미에로 사이다 있어요? 미에로 사이다. 그 친구는 사이다를 알고 있으니까는 미에로 화이바란 새로운 자극을 미에로 사이다라고 바꿔서 자기 편한 대로 우선은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고 미에로 화이바라고 하니 그 친구 나중에는 나 없다는데? 그거 없대. 외면해버리는 게 나와요. 근데 미에로 화이바를 내가 이미 먹어봤거나 경험을 해봤으면 그러면은 그거라고 해서 바로 주황색 그걸 사오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휘력과 배경 지식이 갖춰지면은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이해도나 사고력이 좀 올라가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만약에 남동생 같은 경우에 누나가 너무 좋아해. 누나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사다 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안 된다란 말을 안 하겠죠. 어떻게든지 하고 싶겠죠. 그러면 문제 해결력이 자라요. 내가 의지가 있으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근데 이제 그 영상에도 댓글 보면은 저 남동생의 지능캐야 이런 말이 있어요. 심부름하기 싫어서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다. 그래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일을 못하는 척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면 일이 줄어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부러 약간 귀를 닫고 사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내 문해력과 사고력도 잘하지 않는 거죠. 내가 좀 모르고 낯설 때는 짜증나요. 낯설고 모르는 거 보면은 승질부터 나거든요. 근데 아는 거는 승질이 안 나요. 막 애자일하게 일해. 우리는 애자일하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도대체 애자일하게 하는 게 뭐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맥락상 좀 유연하게 일하라는 뜻인가? 좀 가볍게 좀 빠릿빠릿하게 하라는 뜻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추론력이 떨어지면은 애자일을 검색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자일이 또 그렇게 맥락상 바로 안 나와요. 애자일 방법론 해가지고 IT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 상사가 말한 애자일과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또 2차로 또 적용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실제로 제가 받은 메일인데 결국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너네가 결국 기획이나 제안 이런 거를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바트하게 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바트하게 자체가 촉박하게 뭐 타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기본 센스가 있는 분들은 맥락상 이 사람이 결국 어제까지 줬어야 되는데 늦어서 지금 주는 거니까는 약간 변명투로 해가지고 늦게 주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트하게란 말에서 우리가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때 이걸 이해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많이 들인다거나 다시 물어본다거나 검색한다 그러면 되게 헤매는 거죠. 한숨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검색하고 많은 회사들의 블로그나 막 지식인부터 해서 사례들을 봤을 때 많이 겹치는
그런 용어들만 잘 이제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딜레마인데 문해력을 어떻게 길러요? 그러면은 이제 책 많이 읽으세요라고 해요. 그럼 책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라고요. 근데 문해력을 어떻게 길러요? 책을 읽어야 돼요. 거의 그럼 닭이냐 달걀이냐처럼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문해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방향으로 많은 교육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한글 알면 책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책을 못 읽으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서는 빡센 거고 읽기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이고 그래서 이 독서를 마라톤에 비유해요. 그러면 마라톤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걷기부터 해서 이렇게 살짝씩 러닝하다가 5km, 10km 준비 운동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독서 교육도 그 앞에 문해력부터 해서 어휘도 잡아주고 배경지식 길러주고 문장 구조도 익히고 그런 다음에 책 읽어볼까? 책도 한 번에 책 읽는 게 아니라 칼럼부터 그리고 짧은 책부터 단편부터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스몰 스텝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기본값이 아니다. 항상 마라톤 같은 고차원의 능력이다 라고 하시면 부담을 좀 덜 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해력은 결국은 항상 글을 쓴 사람이 있고 말을 한 사람이 있고 그 글을 쓰거나 말을 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그거를 듣거나 읽는 사람이 있고 그 메시지는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에요. 책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그 고민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볼 때도 이 감독의 의도가 뭐지? 왜 제목을 이렇게 줬지? 왜 여기서 이런 장면을 넣었지?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확실히 내가 핵심을 파악하는 에너지, 태도, 문해력도 높아지고 내가 나중에 뭔가 전달하고 싶을 때도 말하거나 글을 쓸 때도 어떤 의도를 담아서 조리 있게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 재미없어 인상적 평가에 갇히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 왜 표지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내가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 그게 비문학에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목차를 보세요. 그리고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목차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내가 여러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있겠죠? 그러니까 안 나는 거는 그 부분 사실 한번 다시 보고 나는 거는 내가 나는 대로 한번 계속 떠올려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뇌를 계속 회상하는 이제 태도를 가지면은 우선은 뇌가 건강해집니다. 뇌과학책도 많이 나와요. 항상 이런 회상을 많이 하고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나 이 책 읽었는데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결국 내가 떠올려야 되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계속 인물이나 줄거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떠올려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보는 거. 이야기할 사람 없으면 북튜버 찍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어딘가에 아웃풋을 하는 거 그 도움이 많이 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그 목차 같은 걸 보면서 다시 이제 떠올려 보는 거. 그래서 제가 독서법 한참 이제 강의했을 때 그때 트렌드 코리아 연초에 그 책이 나왔을 때 어떤 분이 딱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 이걸 좀 기억을 좀 오래 할 수 있느냐. 어차피 시간 들여서 읽는데 필요해서 읽는 거니까 재미는 아니지만 좀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트렌드 코리아는 항상 10개의 키워드로 트렌드를 정리하거든요. 그 읽을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막 예시를 많이 드니까. 근데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10가지 키워드를 보고 어떠한 키워드인지 내가 떠올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야, 2026년 트렌드가 뭔지 아니?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다시 활성화되고 아는 척에서 벗어나서 진짜 아는 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목차를 내가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결국 누군가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확장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뻗어나갈 때는 나라면 다르게 구성을 해볼 텐데 영화 감독 같은 입장에서도 나 같으면 영화 제목을 좀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 창의적인 활동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받쳐지고 그 바탕으로 창의력까지 뻗어나가는데 재구성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AI가 있는데 내가 읽고 쓰기를 왜 해야 되냐? 이걸 많이 이제 학생부터 어른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뺀 것과 약을 먹고 살을 뺀 거랑 같나요? 왜 운동하면서 얻는 나의 우선 기본 근육 그리고 식사 습관, 식단 관리하면서 얻는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의 마인드, 그리고 나름의 하고 싶은 거를 참아가면서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인내력도 길러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과거로 돌아가서 AI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협력의 과정에서 협력하면서도 내가 얻어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과정, 인내력, 사고력, 내공을 얻을 수 있게끔 역할을 잘 설정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결국 내가 계속 내 머리를 쓰면서 인내하고 사고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감각이나 이런 문해력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의 배경 지식과 상대방이 같지 않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저 사람 환경이 같지 않고 같지 않다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 좋은데 오늘 걸 제가 한 질문을 한다면 저 사람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을까? 에 대해서 우선 궁금증을 갖는 걸 추천해 드려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의도를 갖고 행동하거나 말을 하고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걸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을까? 어떠한 의도로 말을 할까? 어떠한 의도로 책을 냈을까? 어떠한 의도로 요 컨텐츠를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보면은 나의 좀 이제 이해력과 그 인지적 포용력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질 거라고 믿습니다.